아침부터 냄새가 너무 좋아요. 지금 바비큐 냄새가 솔솔 풍기는데 브런치인데도 완전 한국식이네요. 창문을 열자마자 이 냄새에 잠이 확 깼어요. 저희가 한국에서 새로운 미니 시리즈를 시작하게 됐어요. 너무 신나요. 서울에서 시작해서 부산이랑 제주도까지 갈 거예요. 사실 저희 둘 다 한국에 한두 번씩 와본 적은 있어요. 저는 서너 번 정도 와봤고요. 그런데도 올 때마다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되는 게 이 나라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들 각자 친구나 가족이랑 따로 와봤지 이렇게 다 같이 온 건 처음이라 정말 기대돼요. 이번엔 각자 알던 서울이 아니라 서로가 좋아하는 걸 하나씩 보여주면서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설레요. 카메라를 챙기고 나가는 발걸음부터 벌써 이번 여행이 특별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오늘은 요즘 뜨는 동네인 익선동에서 시작해요. 서울에 있는 여러 예술적인 카페 거리 중 하나인데 한옥 마을이긴 한데 사람들이 한복 차려입고 오는 그런 곳은 아니고 카페랑 레스토랑, 작은 기념품 가게들이 모여있는 느낌이에요. 관광지라기보다는 현지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아지트 같은 분위기가 물씬 풍겼어요. 좁은 골목 사이사이로 낮은 기와지붕 집들이 이어져 있고 그 안에 감각적인 카페들이 하나씩 숨어있는 구조라 걷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었어요. 먼저 브런치 먹을 곳을 찾다가 귀여운 작은 카페를 골랐어요. 메뉴 보니까 냄비밥이 있어서 그걸로 정했어요. 밥을 먹고 나서 냄비에 물을 부어 누룽지까지 먹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전복솥밥이랑 가지솥밥, 스테이크 냄비밥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전복이랑 가지로 각각 하나씩 시켜서 나눠 먹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면 두 가지 맛을 다 볼 수 있으니까요. 기다린 지 5분 만에 음식이 나왔는데 냄새가 정말 좋았고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많이 와서 식사하고 있어서 제대로 찾아왔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옆 테이블 사람들이 어떻게 먹는지 곁눈질로 살짝 훔쳐보면서 순서를 익혔어요. 먹는 방법은 이래요. 먼저 밥이랑 재료를 잘 섞어서 그릇에 덜어 먹고 냄비에 남은 밥에는 뜨거운 물이나 육수를 부어서 뚜껑을 덮어두면 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까지 먹을 수 있어요. 처음엔 이 순서를 몰라서 그냥 냄비째 퍼먹으려다가 소스에 쓰면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한 그릇으로 두 끼를 먹는 셈이더라고요. 소스는 따로 곁들여 먹어도 되고 비벼 먹어도 되는데 짭짤한 걸 좋아하면 소스를 더 넣으면 돼요. 전복이랑 파가 듬뿍 들어간 제 그릇이 진짜 맛있었어요. 바닥에 눌어붙은 밥까지 싹싹 긁어먹고 싶었는데 육수를 부어야 하니까 조금 남겨두라는 말을 들었어요. 냄비 청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편할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요리는 처음 먹어보는데 정말 맛있었고 짭짤한 국물이 배어든 누룽지는 국도 아니고 국밥도 아닌 오묘하게 중국적인 맛이었어요. 두 그릇에 27,000원 정도였으니까 한 끼에 10,000원도 넘는 수준인데 인기 있는 곳에서 이렇게 든든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게 만족스러웠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도 한참을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렇게 여유롭게 식사를 즐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행의 큰 매력인 것 같아요. 평소 같으면 빨리 먹고 다음 일정으로 넘어갔을 텐데 여기서는 이상하게 서두르고 싶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잘 먹어서 서울 온 지 일주일 됐는데 벌써 닷새 연속 한국식 바비큐를 먹은 것 같아요. 이러다 한국을 떠날 때쯤엔 체중계 보기가 무서워질 것 같아요. 식당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도 나름 재미있는 일이라 자리를 잡고 맥주나 소주를 한 잔씩 곁들였어요. 평소엔 술을 잘 안 마시는데 여기 분위기가 그냥 한잔하고 싶게 만들더라고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옷차림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했어요. 배부르게 먹고 나서는 근처에서 소금빵을 발견했어요. 벌써 길게 늘어선 줄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포장이 너무 귀여워서 한 팩에 4개씩 들어있는 걸 샀어요. 진열장 너머로 갓 구워져 나오는 빵을 보는 것만으로도 침이 고였어요. 부드러운 버터빵 위에 소금이랑 버터를 한 번 더 얹어서 오븐에 구운 빵인데 겉은 황금빛 갈색이고 안이 정말 부드러워요. 크루아상이랑 부드러운 빵을 섞은 듯한 식감이었고 윗부분은 짭짤하고 아랫부분은 살짝 기름진 느낌이었는데 10점 만점에 9점은 줄 수 있을 정도로 맛있었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줄을 서는지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익선동 곳곳에 이런 작은 빵집과 디저트 가게가 숨어 있어서 계획 없이 걷기만 해도 계속 새로운 걸 발견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다음 일정은 퍼스널 컬러 분석이었어요. 인스타나 틱톡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한국에 오기 전부터 이 콘텐츠를 계속 봐왔어서 오래전부터 벼르고 있던 일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결과를 받고 놀라는 영상을 볼 때마다 나도 언젠가 직접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예약해서 받아봤어요. 전문가가 여러 가지 색깔 천을 얼굴에 대보면서 어떤 색이 어울리고 어떤 색이 안 어울리는지 어떤 메이크업이랑 블러셔, 립스틱, 심지어 머리 색깔까지 저한테 맞는 걸 찾아주는 거예요. 조명 아래에서 천을 하나씩 바꿔가며 얼굴빛이 달라지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라 그 자체로도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저는 평소에 뭘 사야 할지 감이 없어서 이 시간이 정말 기대됐어요. 그날 입고 간 옷도 이미 저한테 잘 어울리는 편이었는데 평소엔 그냥 오버사이즈 티셔츠에 바지 정도만 입거든요.
예약 후기가 하나같이 좋아서 기대치가 한껏 올라간 상태로 매장에 들어갔어요. 퍼스널 컬러는 피부색, 눈동자색, 머리색 같은 개인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흔히 아시아인은 다 웜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한국인의 60%는 쿨톤이래요. 신기했어요. 먼저 웜톤과 쿨톤 천을 번갈아 대보면서 확인했는데 웜톤을 대면 얼굴이 살짝 누렇게 뜨는 느낌이었고 쿨톤을 대니까 눈, 코, 입 같은 이목구비가 훨씬 또렷하게 살아나더라고요. 두 톤 사이의 차이가 이렇게 클 줄 몰라서 옆에서 지켜보던 일행도 같이 놀랐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천 하나 바꿔댈 때마다 이렇게 달라 보이는 게 신기해서 계속 감탄만 했어요. 그 다음엔 주얼리로 실버랑 로즈골드를 대봤는데 로즈골드도 나쁘지 않았지만 실버를 대니까 피부결이 확 좋아 보이고 훨씬 화사하고 정교해 보였어요. 지금까지 액세서리 살 때 별 생각 없이 금색만 골랐던 걸 생각하면 조금 억울한 기분까지 들었어요. 원래 제가 사던 금색 액세서리랑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색상뿐만 아니라 밝기와 채도까지 하나하나 대조하면서 확인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세밀하게 나눠서 진행되는 과정이라 놀랐어요. 밝기까지 다 확인하고 나니 최종적으로 저는 여름 쿨톤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파스텔 톤의 블루 베이스가 잘 어울린다는 거였는데 듣자마자 딱 납득이 될 정도로 명확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그냥 재미있겠다 싶어서 신청한 건데 막상 받아보니 정말 유익했어요. 지금까지 잘못된 색을 계속 사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옷장 속 옷들을 하나씩 떠올려보니 왜 유독 얼굴이 칙칙해 보이던 옷들이 있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이제는 쇼핑할 때 뭘 골라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됐으니 당장은 이것저것 다시 사느라 돈을 좀 쓰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간도 돈도 훨씬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 계신 동안 직접 퍼스널 컬러 분석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게트유어 가이드를 통해 예약하실 수 있어요. 전 세계 150개국 11만 개가 넘는 액티비티를 예약할 수 있는 곳인데 저는 DMZ 투어나 음식 투어 같은 다른 옵션들도 다 살펴봤지만 리뷰 평점이 가장 높았던 이 퍼스널 컬러 분석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바로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활동 시작 24시간 전까지는 무료로 취소도 가능해서 다음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께 정말 유용한 서비스예요. 언어 장벽 걱정 없이 예약부터 확인까지 다 끝낼 수 있다는 점도 여행자 입장에서는 꽤 큰 장점이었어요. 여행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컬러 분석 다음에는 궁궐 투어를 위해 한복을 빌리기로 했어요. 한복을 입으면 궁궐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거든요. 마침 오늘은 특별한 손님도 함께 했는데 아버지가 막 비행기로 도착하셔서 저희 여행에 합류하셨어요. 공항에서 곧장 한복 대여점으로 오셔서 짐 가방을 든 채로 옷을 고르는 모습이 웃기면서도 반가웠어요. 며칠 만에 다시 만난 거라 다들 대여점 입구에서 한참을 얼싸안고 인사했어요. 가게에 진열된 한복 색깔이 너무 많아서 처음엔 뭘 골라야 할지 한참을 헤맸어요. 저는 방금 배운 퍼스널 컬러를 참고해서 노란색 한복을 골라봤어요. 평소엔 절대 안 고르던 색인데 막상 입어보니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새로 알게 된 컬러 팔레트에 맞춰서 메이크업도 블러셔랑 아이섀도우, 립밤까지 살짝 바꿔봤는데 보라색 포인트가 생각보다 잘 어울렸어요. 한복을 입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편하고 가벼웠어요. 치마가 풍성해서 걸을 때마다 살랑거리는 느낌도 좋았고요. 신발까지 갖춰 신고 거울 앞에 서니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만 65세 이상이면 어차피 무료 입장이 가능해서 부자옷을 안 입으셨어요. 대신 편한 옷차림으로 저희 뒤를 따라다니며 사진사 역할을 똑똑히 해주셨어요. 제가 고른 한복은 화려하게 반짝이는 디자인이었는데 프리미엄으로 고른 머리 장식까지 하니까 정말 근사했어요. 궁궐 안에서 한복을 입은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 한국인들도 이렇게 차려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 단순한 관광 상품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체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복을 입고 걷다 보니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특별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서막급과 단청색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때마다 정말 다른 시대에 와 있는 기분이었어요. 다들 이렇게 전통 의상을 입고 궁을 거닌다면 그 자체로 정말 마법 같은 풍경이 될 것 같아요. 걷다가 어떤 분이 다가와서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셨는데 저를 현지인으로 착각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영어로 대답하니까 되게 신기해하셨어요. 잠깐이지만 정말 서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뿌듯했어요. 궁 안을 걷다가 잠시 그늘에 앉아 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어요. 한복 색깔도 스타일도 다 제각각이라 그것만 구경해도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이 궁궐은 아주 크지는 않지만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곳이에요. 한국의 마지막 황후가 1966년까지 이곳에 사셨고 왕세자와 마지막 공주도 여기서 지내다가 공주는 1989년에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 해가 마침 제가 태어난 해라서 겨우 35년 전 일이라는 게 새삼 놀라웠어요. 교과서속 먼 옛날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제 부모님 세대와 거의 겹치는 시간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생각보다 최근까지 사람이 살았던 궁궐이라는 걸 알고 나니 더 의미있게 느껴졌고 돌담 하나, 기둥 하나를 지나칠 때마다 다르게 보였어요. 해 질 무렵에는 한강공원으로 갔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커플들이 산책하고 자전거 타고 피크닉하는 장면 많이 보셨을 텐데 딱 그 느낌이었어요. 평일인데도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잔디 밤마다 이미 자리를 잡고 앉은 사람들로 가득해서 저희도 서둘러 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나온 사람들, 손을 꼭 잡고 걷는 커플들, 3, 4, 5 모여 배드민턴을 치는 친구들까지 각자의 방식으로 저녁 시간을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저희 셋이 다 탈 수 있는 자전거를 빌릴까 고민하다가 그냥 매트를 깔고 피크닉을 하기로 했어요. 근처에서 매트를 빌리고 편의점에서 프라이드 치킨 2종류랑 감자튀김, 라면, 맥주를 샀어요. 뭘 골라야 할지 몰라서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집어들었어요. 계산할 때 거스름 돈을 주고 받으며 서로 금액을 헷갈려서 한참 웃었어요. 편의점 뒤에 있는 온수 스테이션에서 라면을 끓였는데 다들 이걸 한강라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사실 특별한 라면은 아닌데 강가에서 끓여 먹으니까 유독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서 계란도 넣고 김치도 곁들여서 완성했어요. 돗자리 깔고 자리 잡은 다음 치킨이랑 맥주를 꺼냈어요. 어제는 카스를 마셨으니 오늘은 테라를 마셔보기로 했는데 카스보다 좀 더 진한 맛이었고 치킨이랑 잘 어울렸어요. 샘살 프라이드 치킨이랑 양념 치킨을 같이 시켰는데 허니 머스타드 소스에 찍어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삶은 계란을 얹은 라면에 김치무까지 곁들이니 완벽한 한강 피크닉이 완성됐어요. 다 먹고 나서는 그릇을 정리하는 것도 매트를 반납하는 것도 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놀랐어요. 강 건너편으로 해가 넘어가면서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드는 걸 보면서 먹으니 그 맛이 2배는 더 좋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강변에 앉아서 치킨에 맥주, 라면을 먹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정말 최고의 서울식 마무리 같았어요. 매일 이렇게 하루를 끝내고 싶을 정도였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다들 비슷한 조합으로 저녁을 즐기고 있는 걸 보니 이게 그냥 저희만의 취향이 아니라 서울 사람들의 국민 힐링 방식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 자리를 쓰지 않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서울에서 보낸 첫 일주일 동안 느낀 건 한국 사람들은 뭘 하든 정말 열정적이라는 거예요. 일할 때도 열심히 하고 술 마실 때도 진심이고 음식에도 진심이고 친구들이랑 놀거나 쉴 때도 최선을 다하는 느낌이었어요. 그야말로 일할 땐 확실히 일하고 놀 땐 확실히 노는 문화 같아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며칠 지내보니 정말로 삶 곳곳에 배어있는 태도였어요. 낮에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진지한 표정과 밤이 되면 한강에서 신나게 노는 사람들의 모습이 같은 사람들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조적이었어요. 지하철 하나로 어디든 갈 수 있을 만큼 편리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음식은 또 얼마나 맛있는지. 길을 헤맬 때마다 먼저 다가와서 도와주신 분들 덕분에 낯선 도시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었어요. 처음 며칠은 그냥 관광객으로서 신기해하는 정도였다면 일주일 정도 지내고 나니 이 도시의 리듬 같은 게 조금씩 몸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도시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다고 하지만 서울은 그 안에 정말 다양한 매력이 조금씩 다 섞여 있는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통과 최신 트렌드가 한 골목 안에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것도 신기했고요. 오래된 기와지붕 바로 옆에 세련된 카페가 붙어 있는 풍경을 볼 때마다 이 도시가 가진 균형 감각에 감탄하게 됐어요. 저는 여기서 최소 3개월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사실 마음 같아서는 더 오래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이번 일주일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다채로운 시간이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 자신에 대해 몰랐던 걸 하나 알게 되고 전통 의상을 입고 역사적인 공간을 걸어보고 마지막엔 강변에 앉아서 여유를 즐기기까지 하루하루가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진 느낌이라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이제 부산이랑 제주도로 넘어가서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지금까지는 서울에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도시의 화려함과 편리함을 실컷 느꼈으니 다음 목적지에서는 또 어떤 매력을 만나게 될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부산의 바다 냄새와 제주도의 자연이 서울과 얼마나 다르게 느껴질지 궁금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